안녕하세요. 동코노미 정팀장입니다. 얼마 전 DLS, DLF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상품들로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봤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이런 뉴스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1조 원 가까이 판매된 금리 파생 상품이 대규모 손실을 볼 상황에 처했습니다. 일부 시중은행들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마구 판매하면서 우리은행 DLF 투자자들의 첫날 만기 손실률은 60.1%로 그래서 오늘은 DLS, DLF라고 하는 이 상품이 과연 이제 도대체 어떤 상품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DLS, DLF 사태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그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상품을 많이 판매했던 하나은행, 우리은행 요 두 은행이 있는데 제가 정말 친한 선배님 중에 하나은행에 근무를 하시는 PB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 PB분에게 들은 이 상품이 판매됐던 그 내막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이제 과연 우리가 이런 금융상품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런 금융 환경에서 과연 이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도 한번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DLS와 DLF의 구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LS는 파생결합 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DLF는 파생결합 펀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DLS는 일반 고객들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프라이빗 뱅커라고 하는 PB분들이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VIP 고객들의 포트폴리오 중 일부를 이 DLS라고 하는 상품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 이 상품을 가입을 하려면 최소 금액이 이제 1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객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큰 자금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 VIP 고객들이 이제 대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DLS와 DLF는 구조가 같습니다. DLS는 최소 금액이 이제 1억이기 때문에 1억 단위로 들어가는 VIP 분들이 이제 많이 하셨고요. DLF는 이제 일반 창구에서 예금 적금이 이제 만기 대신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보유되시는 고객들에게 은행 창구에서 이렇게 판매가 됐던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펀드 형태로 이제 판매가 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펀드에 대한 개념을 아직까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 카드를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셔가지고 펀드에 대한 구조 이해를 하시고 또 영상을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 DLS는 독일 국채금리 10년물에 투자한 상품인데요. 마이너스 0.2%를 기준으로 이 이하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4%의 이자를 6개월 뒤에 이제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로는 딱 그 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방으로는 굉장히 이제 열려있는 상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익을 얻을 때는 4% 정도의 수익으로 이제 그냥 중수익 정도의 이제 그런 이익을 보지만 밑에 하방으로는 완전히 뚫려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의 거의 이제 100%의 손실이 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주 리스크한 상품인데, 그동안 이제 독일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0.2% 이하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 DLS를 통해서 두세 번의 수익을 얻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익을 얻을 때는 쬐끔쬐끔 얻었다가 이제 손실이 나는 구간에서는 왕창 손실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된 것인데요. 이 파생결합 증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강에서 한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연습을 막 하는 중이죠. 이 학생의 이름을 철수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철수가 자전거 탄 지가 얼마 안 돼서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 600m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 계속 왕복하면서 왔다 갔다 이제 연습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A와 B가 이걸 가지고 이제 내기를 합니다. A가 B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B야, 일단은 100만 원 한번 내봐. 우리 한번 내기를 한번 하자. 저 학생이 철수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갈 때 한 번도 안 넘어지면 내가 4%의 이자를 너한테 줄게. 대신에 저 학생이 한 번이라도 넘어지게 되면 너는 20만 원씩 나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B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4%이고 B가 손실을 볼 수 있는 거는 한 번 넘어질 때마다 20만 원씩이다 라는 거죠. 근데 철수라는 학생은 조금 이제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20분 동안 지켜보는 가운데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B는 오케이, 그러면 우리 내기를 하자라고 해서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철수가 가는 걸 지켜봅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한 번도 안 넘어지고. 그래서 B는 4%의 수익인 100만 원의 4%인 이제 104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A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철수가 다시 이쪽 끝에 저쪽 끝에 가는 것을 또 한 번 내기를 하자. 그래서 또 B는 또 합니다. 이런 식으로 두세 번을 했는데 철수는 한 번도 그동안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됐을 때 한 번, 두 번 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철수가 멘탈이 흔들려서 계속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5번만 넘어지면 이 B는 원금을 다 날리는 상황이 이제 되는 상황이죠. 바로 이제 이런 상황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파생결합 증권에 대한 이제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철수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초자산인 독일국채 10년물입니다. 이것을 투자하고 있는 A와 B 입장에서는 독일 국채 금리, 이 철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파생결합 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파생 상품이고요. 실제로 이 어떤 기초자산 자체하고는 전혀 이제 무관한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DLS라고 하는 파생결합 증권은 독일 국채 10년물에 투자한 상품이 아닙니다. 독일 국채 10년물의 움직임에 투자한 상품인 거죠. 자, 여기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 A는 상품을 만든 사람이고요. B는 이것을 투자한 고객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리를 제가 600m라고 거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600m라고 하는 거리가 바로 투자 기간인 6개월입니다. 600m를 도착하는 순간 수익이 결정이 나는 거죠. 이 중에 한 번도 안 넘어졌으면 B는 수익을 얻는 거고 한 번이라도 넘어지면 B는 손실을 보는 거죠. 근데 한 번 수익을 보고 나서는 B는 다시 투자를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계속 투자를 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제 부분이 이 DLS 사태를 가져온 그런 상황들이 되신 거죠. 그러면 제가 실질적으로 하나은행 PB분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태가 이제 났을 수밖에 없었던 이제 이유는 사실상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이제 본사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이제 만든 곳이 있겠죠. 이 상품을 만들었던 곳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게 이제 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1%의 이제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를 했던 PB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PB는 그냥 인사고가 정도만 이제 받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이제 본사에서 이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상품을 이제 수천억 정도의 규모로 제가 판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판매를 하기로 본사는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접점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 프라이빗 뱅커들에게 엄청난 그 프레셔, 압력을 가해서 팔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본사가 만든 거죠. PB들은 이제 무조건 판매하진 않고 자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 상품을 판매했던 PB들도 있고 판매하지 않았던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PB들은 판매하지 않으셨습니다. 판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행히 이제 큰 피해가 없었지만 판매하셨던 분들은 한 PB가 지금 몇백억을 파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2%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PB들도 나름 안정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판매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PB들은 그래도 고객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수익률을 안겨줘야겠다라고 하는 그 수익률 욕심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4%의 이제 수익을 꾸준하게 이제 냈던 그런 PB들은 점점 더 이제 그 모집고가 이제 늘어가는 거죠. 계속 고객 유치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해외에 있는 고객인데 가입이 되었던 게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식이냐면 최초 가입은 아마 은행 창구에서 가입을 했었을 겁니다. PB가 최초에는 상품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했겠죠. 그리고 최초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6개월이 도래가 됐고 고객은 이미 이제 해외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정된 이자를 받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상품이 들어갈 때에 PB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고객님,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6개월 전에 가입하신 게 지금 벌써 4%의 수익이 나서 이제 잘 청산이 됐다. 한 번 더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4%의 수익을 안겨준, 6개월 만에 4%의 수익을 안겨준 이 상품을 고객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를 그만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은 이 부분을 이제 수락을 하고요. PB는 대충 본인이 이제 고객이 쓴 것 같이 작성을 해서 다음 상품으로 이제 가입이 진행이 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고객은 두 번째 도래 시점에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죠. 자기가 사인한 적이 없다. 사실은 이거는 100% PB 책임이라고 할 수도 없고 100% 고객 책임이다 라고 할 수도 없는 이제 약간 애매한 상황입니다. PB도 일부러 손실을 끼치려고 한 건 아니고 고객들에게 어느 정도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서 한 거고, 독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0.2% 이하로 내려갈지는 전혀 몰랐던 거죠. 근데 이 DLS는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2%에서 그 이하로 내려갈 때마다 페널티가 200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0.3%가 됐다 그러면은 이 갭이 0.1% 있는 거 아닙니까? 0.3에서 0.2를 빼는 거니까. 그럼 0.1%의 이제 이 갭이 있는 거에서 곱하기 200배입니다. 그러면 손실률이 20%가 나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은 갭이 이제 0.4%, 0.6% 이제 이렇게 나면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손실이 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 고객도 몰랐고 PB들은 이렇게까지 될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뉴스에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이제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6개월 만기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 그 다음 달 이제 이런 식으로 도래되는 그런 DLS, DLF들이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엄청난 손해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지금.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자, 이렇게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되게 구조가 복잡한 이런 파생결합 증권과 같은 이런 금융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제 어떤 태도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잡한 금융상품들로 인해서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 뉴스 기사가 나오면은 사람들은 투자를 더 꺼려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예금이나 적금이 최고다라고 이제 하면서 계속 이렇게 투자는 안 하고 저축에 이제 올인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금리도 지금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고, 이제 미국도 계속 이제 하향 조정되고 있고, 뭐 내년에는 마이너스 금리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럼 과연 마이너스 금리일 때도 예적금을 하시겠냐라는 거죠. 마이너스 금리다라고 하는 거는 바꿔 말해서 내가 은행에 1억을 내면은 이 1억을 은행이 보관해 주는 거에 대한 보관 수수료를 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산이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오히려 올라가지는 못할지언정 수수료를 내야 한다라는 이 구조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투자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알고 있는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추천드리는 투자 방식은 펀드 투자부터 기초를 쌓아서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시면 ETF 투자, 그 다음에 또 내공이 쌓이시면 직접 투자까지 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투자를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본인이 아는 것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펀드나 ETF, 주식 이런 것들이 누가 좋다더라 해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펀드를 사시는 거면 이 펀드가 과연 도대체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성격이고 주식형 펀드인지 채권형 펀드인지 커머디티 펀드인지 이런 펀드의 어떤 성격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내가 판단했을 때 맞다라고 하는 어떤 그 펀드 매니저의 성향과 맞았을 때 이제 그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펀드 닥터라든지 이런 사이트 들어가셔서 공부하시는 게 맞고요. 내가 알고 있는 자산에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투자에 대한 부분은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인 공부와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영상을 올려드리는 이런 부분들로 계속 공부를 하시던지 아니면 책을 공부하시던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노력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투자에 대한 어떤 기초라든지 본인들의 철학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DLS, 즉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금융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저와 함께 부자 되는 그런 로드맵을 잘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